네, 여러분, 저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시간에 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6조를 얘기하면서 6조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얘기하면서 6조 1항이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공기관이고요. 그다음에 2항이 그 외의 공공기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 헷갈려가지고 1호를 얘기할 때 모든 구성원, 2호를 얘기할 때는 일부 구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둘 다 모든 구성이라고 얘기했다가 고쳐가지고 2항은 일부 구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다 모든 구성원입니다. 모든 구성이고 다만 1항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상시죠, 상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즉 LH 같은데 상시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대신 2항은 이제 그 외의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이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만, 그렇죠. 상시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때만 모든 구성원이 그 신고 의무를, 부동산 보유면서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착각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하고요. 자, 63페이지 13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자,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자,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4조. 이 13조가 제가 저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공물을 사적으로 이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걸리는 거지 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적발해낸 것이 사무실에서 비트코인 캐고 있어요. 왜냐면 그 비트코인을 캐면 컴퓨터 한 개로 캐면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오죠. 근데 사무실에다가 이제 비트코인 캐려면 컴퓨터를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막 10대 이상 설치해. 그러면 특정 부분에서만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한두 달은 모르겠지만 장기가 나면 체킹이 되지.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기관에 근무할 때 우리 이제 교수연분들이 각각 사무실 하나씩 두고 있거든요. 교수연구실 하나씩 두고 있어요. 그 안에서 비트코인 캐는 새끼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특정 사무실에서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비트코인은 상상도 못하고 거기에 뭐 전열기구나 뭐 이런 근데 얘기하시는 전열기구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따고 들어봤더니 막 컴퓨터를 엄청 설치해놓고 비트코인 캐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징계를 하려다가 그냥 한번 봐줬습니다. 컴퓨터만 그냥 다 없애고 하여튼 봐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용물은 공적으로만 이용해야 되는 거지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당연한 규정을 좀 두고 있고요. 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한 직접적인 그 조항입니다. LH에서 막 국민들은 부동산값 올라가지고 막 그 상실감 막 그런 것들을 엄청 느끼고 있는데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 이용해서 가족들까지 전부 다 부동산만 사가지고 떼 부자가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부 강의를 나가면서 막 1,000만 원, 1,500만 원, 막 3,000만 원 막 이렇게 외부 강의 사례금 막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켜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하면서 어떤 사적 이득하고 막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 그때 사익을 추구하지 말고 공익을 추구해라 라고 해서 만든 것이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자 1항 공직자 근데 여기서 공직자가 아니게 되는 것도 3년 경과지 아닌 사람을 포함하죠. 즉 퇴직자, 퇴직 3년 이내도 포함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피 3년입니다. 고피 비밀정보 이용 금지 조항에서 퇴직자도 퇴직 3년 이내는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2년, 3년 구분하는 사항이 있는데 고피, 고위 공직자 민간활동 내역 제출, 임기 개시 3년 이내 사항. 그 다음에 비, 직무상 비밀정보 이용 금지에서 재직자는 당연히 그 조항 적용되는데 퇴직자도 퇴직 3년 이내 거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피 3년 이내. 자 아래. 자 공직자는 아래줄 공직자는 가로 끝나서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아래쪽 끝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항에서는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을 본인이 취득해서는 안 되고 제3자한테 취득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2항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당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인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위반하면 그 민간인도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자 3항에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위반하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1항, 2항은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 오케이? 3항은 사적 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사적 이익은 재물이나 제한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아래 화살표의 비밀을 보시면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규정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쪽
뭐 간첩죄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비밀하고 똑같죠. 실질비설이죠. 실질비. 형식적으로 그냥 비밀로 정한 것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다 여기 비밀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화살표에 재물 제한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왜? 재물 제한상 이익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아까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으면 그거 공직자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 제한상 이익 취득이 없었더라도 공직자의 재물 제한상 이익 취득 또는 제3자의 재물 제한상 이익 취득이 없었다 하더라도 직무상 비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으면 그 자체가 금지고 그 자체가 해당 공직자는 처벌하는 것이죠. 자, 15조에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자,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 그냥 퇴직자가 아닙니다. 그 퇴직자가 직무 관련자면, 그러면 이 퇴직자는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하죠. 고-B가 아니니까 2년 맞죠. 고-B가 아니니까 고위 공직자 관련 사항도 아니고, 그 다음에 B, 직무상 비밀정보 이용 사항도 아니니까 이 퇴직자 퇴직하고 나서 2년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꼭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고-B 빼놓고는 다 2년으로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고-B만 3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이고요. 자, 그렇게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 그 사적 접촉의 종류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이죠. 골여사죠. 골여사. 자, 이게 행동강령에도 똑같이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골여사가. 행동강령에도 똑같이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직무 관련 퇴직자,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 접촉 금지에서 골여사를 규정하고 있고, 저 행동강령에서는 그냥 직무 관련자 접촉 금지에서 이 골프형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은 막 형사처벌도 그러니까 이건 법률이잖아요. 저 행동강령은 훈령에 불과하고 훈령에다가 형사처벌 조항을 적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이니까 더 엄청 강한 것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위는 확실한 것만 집어놓은 거죠. 직무 관련자 중에서 퇴직자만. 대신 행동강령에서는 뭐 처벌 규정까지는 당연히 없죠. 훈령에는. 그래서 그냥 직무 관련자 전체로 해서 직무 관련자 접촉 금지로 해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행동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더 강하게 규정하면서 대상에서는 확실히 나쁜 것만 그냥 더 확 집어서 직무 관련자인 퇴직자 접촉 금지의 골여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셋째 줄에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상규가 뭐야? 바로 안에 화살표에 공무와 무관한 뭐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 사적 모임에서 직무 관련자인 퇴직 공직자를 접촉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요. 자, 16조 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자. 이 공무수행 사인이 뭐죠? 공무를 수행하는데 공직자가 아니고 사인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거기 1호에 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우리 이 공무수행 사인하면 행정법에서는 이 별정 우체국이 전부 다 그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우체국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별정 우체국이라고 하거든요. 그 별정 우체국장을 이 공무수행 사인 이렇게 좀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원회 민간위원이라고 해놓고 거기 그 16조 셋째 줄 16조 둘째 줄에 공무수행 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아래 끝에 준용한다. 그래서 모든 조항은 아니지만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공무수행 사인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해당해 이거까지는 우리가 못 외우고 대신 위원회 민간위원한테도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위원회 민간위원 막 민간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위원회에서 참여해서 막 이 공무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 하여튼 이 이해충돌 방지법의 각종 그 조항들 모든 조항은 아니지만 일부 조항이 위원회 민간위원한테도 적용되게끔 준용되게끔 해놨다. 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수행 사인 일부 규정 준용한다.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21조 위법한 직무 처리에 대한 조치. 자, 소속 기관장은 둘째 줄 끝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 사실을 즉시 시행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는 기관장이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후에 하는 조치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이 맘대로 그냥 짬시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소속 기관장은 공직자가 5조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죠. 5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의무 또 제6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그 신고 의무를 위반해서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해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제한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자기 사익을 챙긴 사람들 그 사익 그냥 환수해버리도록 환수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자, 26조. 그래서 이 막 좋지 않은 거 어떤 기관장이 뭐 청렴사항이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거 신고받았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바로 직후에 조치는 다 조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도 역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수하여야 한다.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26조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공공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공공부문에서 우리 저 기관장이 공직자한테 공무원한테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대부분 다 임의 조항이에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건 또 다 임의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막 확 잘못됐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런 조치건 성폭력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나 공무원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임의 조항이에요. 왜냐? 아니 공무원 그 불이익 처분을 하면 공무원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기관장한테 하여야 한다라고 해놓으면 뭔가 따져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불이익 처분을 해야 돼서 그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익 처분은 기관장이 따져보고 사정을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그 공무원한테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 따져보고 할 수 있도록 불이익한 처분은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이익 처분에서 징계만큼은 하여야 한다예요. 징계만큼. 징계 처분 하여야 한다. 징계 의결 요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징계는 다 하여야 한답니다. 왜 그래? 징계 옛날에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관장들이 누구는 돈 주면 징계 안 하고 누구는 돈 안 주면 징계하고 이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기관장들이 돈 먹고 징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냥 일률적으로 징계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징계는 다 가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여기도 징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공공기관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관장이 맘대로 누구는 징계 처분하지 않고 누구는 징계 처분하고 봐주고 안 봐주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벌칙을 보시면 이게 아까 했던 겁니다. 자, 1항의 초중간에 비밀 또는 끝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제한상이익, 재물 또는 제한상이익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재물 또는 제한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제한상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밑에 7년 이하 7천만 이하, 7천만 원 이하,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 자, 2항이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아래 1호 둘째 줄 끝에 재물 또는 제한상 이득을 취득한 자, 재물 또는 제한상 이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공직자는 공무원은 1항으로 가버리니까 여기에는 민간인만 남는 거죠. 그래서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을 취득한 민간인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는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을 취득한 민간인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그래서 아까 이 이익충돌 방해법의 형사처벌이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각각 공민 공이지 않습니까? 위에 두 개 공민이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 맨 끝에 세 번째 공민 공의 공이 맨 끝에 공은 사적 이익. 그래서 1항, 2항이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 그럼 3항이 이제 사적 이익인 거죠. 그래서 3항, 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1호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무원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만. 그래서 사적 이익 관련해서는 공직자만 처벌합니다. 민간인은 처벌하지 않고 공직자만 처벌합니다.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은 공직자는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 그 민간인은 재물 또는 제한상 이익을 얻은 민간인이 있어. 그럼 민간인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는데 사적 이익은 공직자만 처벌하고 민간인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28조 과태료는 거기 보시면 1항 3천만 원 이하, 2항 2천만 원 이하, 3항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이게 각각 1항이 가수, 2항이 신사외, 3항이 접고입니다. 가수, 신사외, 접고. 그래서 가수가 뭐야? 가족 채용, 수의계약. 오케이? 신사외는 몰라. 그다음에 접고, 퇴직자 사적 접촉 미신고, 접촉 미신고죠. 고위공직자 민간 활동 내용 미제출. 그래서 가수 3천만 원 이하, 신사회는 2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접고 1천만 원 이하. 그렇게 숙지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적행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오늘 이거 다 못할 것 같다. 내가 어디에서 핀트가 좀 잘못 나왔나 봐요. 자, 적행정은 보시다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같은 말들이 막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먼저 적행정의 정의 규정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외우셔야 돼? 창전성능이에요. 창전성능. 왜냐면 여러분 밑에 한가운데에 국가공무법이 나옵니다. 국가공무법에도 적행정이 정의가 돼 있어. 그러나 국가공무법상 적극행정의 정의는 적극행정이란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어요. 그냥 괄호에 적혀 있어. 괄호에. 그래서
국가공무법 50조의 이 적극행정의 장려 규정을 보시면 각 기관회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해놓고 괄호에다가 정의를 넣어놨죠. 근데 괄호에 있는 정의가 별 내용이 없어.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적극행정이야. 그래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익을 위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그냥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명칭을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밀하게 정의하지도 않고 뭐 적극행정이란 이렇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괄호 적극행정이고 괄호 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적행정을 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국가공무법은 빼고 위로 다시 올라가면 대통령령하고 훈령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대통령령하고 훈령에서는 적극행정이란 하면서 엄밀하게 적극행정을 정의해놨거든요. 그래서 자, 경찰청이 들어간 것이 경찰청 훈령이고요. 경찰청이 안 들어간 것이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운영 규정 대통령령이고요.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이게 경찰청 훈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우위야, 훈령이 우위야? 당연히 대통령령이 우위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전, 성능. 창전이 대통령령, 성능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전문성이 나온 것이 대통령령상 적극행정의 정의. 오케이? 그 다음에 성능, 성실하고 능동적으로가 나온 것이 아래 훈령의 적극행정 정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대통령령에서는 창전, 공익을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 밑에 경찰청 훈령은 성능,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에서 창전, 성능입니다. 오케이? 창전, 성능. 대신 이게 법률부터 따지지 않고 대통령령, 훈령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생각을 그냥 순서가 있지만 창전 성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창전 성능인데 그것이 위에 있는 게 대통령령, 밑에 있는 게 훈령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오시면 국가공무원법 50조의 2항을 보시면 끝에 각 기관에 적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오케이? 적행정위원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자, 밑에 대통령령으로 와보시면 둘째 줄에 자 11조 적행정위원회 해놓고 둘째 줄에 적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행정위원회를 둔다. 이거 가행규정이죠. 적행정위원회를 둔다. 둬야 되잖아. 여러분 통상 위원회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가행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회는 가행규정으로 돼 있죠. 왜냐? 위원회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어딨어. 위원회는 설치하면 설치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는 통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또는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위원회가 우리 얼마나 많아. 근데 다 위원회는 둔다 설치 운영한다 또는 설치 운영한다 다 그렇게 되지. 대부분 다 그렇게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특이한 거죠. 자, 그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는 설치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국가공무법상 적극행정위원회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주 특별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또 있어? 여러분 적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나중에 내가 적어놨어. 어딘가에는 적어놨어. 어딘지는 몰라. 근데 어딘가에 적어놨는데 뭐냐면 공개수배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무처 종합 공개수배 할 때 공개수배 위원회 있잖아요. 그것도 둘 수 있다요. 설치 운영할 수 있다요. 특별하죠. 원래 위원회는 설치 운영한다.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게 맞지. 그죠? 뭔 위원회를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희한하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한 게 있어. 추가로 감찰 감사에 무슨 심의회 무슨 위원회 있는 게 있어요. 경찰 감찰 규칙, 그다음에 경찰청 감사 규칙 거기에 나오는 심의회 위원회가 다 위원회, 심의회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만 해 두십시오. 그래서 자, 적행정위원회 중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개수배위원회. 그래서 공적이죠. 공개수배위원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찰 감사규칙, 그러니까 감찰 이 새끼들은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죠? 위원회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가 뭐야. 그죠? 근데 감찰 얘네들은 그거 누가 만들어? 다 훈령이니까 경찰청 감사규칙, 경찰 감찰규칙, 훈령은 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누가 만들어? 해당 담당 부서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새끼들 아주 지들 맘대로야. 그죠? 감찰 지들 맘대로 위원회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그냥 연상을 시켜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항이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하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하야 한다. 그것이 서로 달라. 다르다면 상위 법령은 어떻게 되고 하위 법령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답니다. 하위 법령에서 하야 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위 법령에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두리뭉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하위 법령에서 그걸 구체화시켜요. 그걸 이제 좀 축소시키는 거죠. 내용을 요건을 막 정하든지 해서 축소를 시킨 다음에 하야 한다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경찰공무원법에서 임용권의 유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유임할 수 있다, 유임할 수 있다. 두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국수본부장, 그다음에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유임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그다음에 두 번째, 시도지사는 시도경찰청장, 시도자경위에 다시 일부를 유임할 수 있다. 유임할 수 있다. 두 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에는. 그걸 받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시도지사한테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유임한다. 또
국수본부장에 이러이러한 사항 위임한다. 시도 작용해도 이러이러한 사항 위임한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그럼 하위 법령에서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하해한다.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원래 법령의 체계가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하위 똑같은 사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상위 법령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시키면서 하해한다.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조의 2항에 국가공무법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오케이?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밑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11조 적극행정위원회 둘째 줄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아까 저 위에서 저 국가공무법에서는 각 기관이죠. 각 기관하면 모든 기관이죠. 각 기관하면 뭐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모든 기관인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기관 하면 오케이? 각 기관 안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거를 이 대통령령에서 구체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각 중앙행정기관에 저 국가공무법에 두리뭉실하게 했던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각 중앙행정기관에 중앙행정기관하면 치안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에만 두는 것이죠. 경찰청에만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행정위원회를 둔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국가공무법에서는 각 기관에 적행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구체화시킨 하위법령 이 대통령령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행정위원회를 둔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시고 자, 국가공무원법 거기 사망을 보시면요. 국가공무원법 50조의 2 사망을 위로 올라가서 가운데에 국가공무원법 50조의 2 사망을 보시면요. 사망. 적행정위원회 바로 아래 조항이죠. 사망. 자, 공무원이 적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돼야 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봐준다는 것이죠. 이게 봐주는 거야. 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봐준다고 하면 경과실은 봐준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봐준다는 것은 안 봐준다는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봐준다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과실도 없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안 봐준다는 거예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 봐준다는 것은 경과실 정도는 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래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답니다. 여러분 징계 하지 아니한다예요.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적극행정에서는 징계 면책만큼은 무조건 강행 규정으로 하지 아니한답니다. 왜 그래? 이 적극행정이 왜 나왔어?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니까 적행정이 나온 겁니다. 복지부동이 뭐야? 복지, 엎드릴 복자, 땅지, 땅에 바짝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우리 공무원의 업무 수행 행태를 복지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신분이 보장되니까. 나 일을 열심히 안 할 때 그냥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신분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해? 그냥 징계 먹지 않을 정도만 일하는 것이죠. 왜? 내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면 징계 먹잖아요. 공무원들이 왜 열심히 일하지 않아? 열심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하던 일만 그냥 하면 징계는 안 먹어. 그거 내 직은 보장돼. 근데 뭘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다 보면 그동안 하던 일이 아니니까 뭐 실수도 하고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하면 징계 먹으니까 적극행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라니까요. 너 징계하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일해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적극행정에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징계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네. 적극행정 못하지. 그래서 적극행정을 했으면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답니다. 그것이 각종 규정에서 다 적극행정 관련된 것은 하여튼 징계 면책은 징계를 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래서 여기 징계 또는 징계 부과금 부과계를 하지 아니한다. 강행 규정으로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그 아래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18조의 3, 11조가 있고 아래 이제 18조의 3이 있습니다. 18조의 3 소극행정 신고를 보시면 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통상 누구든지 하면 다 그냥 할 수 있다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자, 사망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끝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신고사항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위에 저 중간에 사항을 보시면 사항 인사혁신처장이 나와요. 자,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어요. 여기 인사혁신처장은 왜 나오죠? 여러분 적극행정의 주무 부처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 이거 소관 부처가 인사혁신처거든요. 왜냐? 지금 사람이 공무원이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열심히 해 말어.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이 사람의 업무를 담당한 인사혁신처가 주관입니다. 그런데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를 받아요. 이게 이율적으로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이라든가 부패라든가 이런 거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행정을 하면 의무 위반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이 국민권익위원회 뭔가 의무를 지키지 않고 뭐 청렴, 부패 또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 징계 하여튼 그런 거 관련해서
이 적행정 관련된 중부처는 인사혁신처장이기 때문에 저 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 이것은 인사혁신처장이지만 소극행정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좀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언밸런스하죠. 언밸런스한데 하여튼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은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대신 소극행정운영센터 즉 위반한 거 신고받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자, 3조 2에 적행정 등에 대한 징계 면제. 자,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유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아니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여튼 징계 면책은 전부 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왜? 징계 면책이 적행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행정 추진하는 것에 징계 면책이 핵심이야.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행정 못하지 그러면. 아니 징계 먹을까봐 적행정을 안 하는 건데 그 징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적행정으로 인정되면 징계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 적행정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강행 규정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래 적행정의 판단 기준을 보시면요. 이거 지금 좀 말장난처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 공제회 문제집에 실무 문제집에 이런 식으로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 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말장난인 것 같습니다만 자, 첫 번째 자, 적행정이 되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행위여야 하죠. 공공의 이익 증진. 그래서 1번 업무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 편익 증진. 국민 편익이 공익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공무원 편익하면 당연히 틀리죠. 뭐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2항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뭐 적행정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그러면 적행정이 아닌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적행정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요. 자,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거기 3번에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고 전문성이 그런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죠. 그걸 반대로 하면 틀립니다. 당연하죠. 창의성이 참신한 것이고 이 전문성이 역량이지 않습니까? 역량. 그래서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하고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전문성이 그런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반대로 하면 이제 틀린 지문입니다. 자, 적극적인 행위.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제 문제집이 어떻게 되냐면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를 다했어. 그러면 뭐죠? 그럼 평균 행정이죠. 보통 행정이죠. 아니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공무원이 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했어. 그럼 보통 행정이죠. 그죠? 보통 행정, 일상 행정이지. 그 이상을 했어야 적극 행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2항에 적행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적행정을 왜 따져?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난 거야. 그죠? 아니, 결과가 잘 나타났으면 칭찬받고 뭐 상 받고 승진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어. 이거 징계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따질 때 적행정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났지만 야, 지금 결과 나타난 이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할 때 그때 시점을 가지고 되돌아가서 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났어도 징계하지 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죠. 그래서 그걸 따지는 시점이 지금 결과 발생 시점이라 결과는 지금 좀 나쁘게 나타났어. 그러나 지금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업무를 할 때 시점 그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이런 나쁜 결과가 나타났으면 봐주자라고 하는 것이 적행정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적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 처리로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행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왜? 적행정 따질 때는 대부분 다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어.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봐주자라는 것이 적행정이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죠. 행위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에 적행정 대상과 범위를 보시면 대상, 그 다음에 범위. 우리 흔히 객관식 시험에서 모든이 들어가면 좀 틀린 지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제 모든이 들어가도 맞아요. 왜냐면 자, 대상, 적행정의 대상이라는 것이 최초 끝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왜?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하면 적행정이지 특정 방식이나 특정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방식이라도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방식이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했으면 다 적극행정이지. 그래서 적행정은 모든 행위와 모든 방식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자, 범위. 적행정이 특정 분야의 정책이나 특정한 업무 처리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업무 처리 방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했으면 다 적행정이 되는 것이죠. 아래 적행정의 유형이 행태적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야 되죠. 그만큼만 기울였으면 그냥 보통 행정인 것이고 그 이상을 기울였어야 적행정이 되는 것이고 네, 규정의 해석 적용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설하는 행위에
타인에 의해서 개선했으면 뭐 적행정이 아니죠. 그것은 뭐 수동적인 행정인 것이지. 그래서 스스로 불합리한 절차 관행을 개선했어. 그럼 적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적행정의 보호. 자, 도입 배경이 관행적 소극적인 업무 행태 때문에 이게 바로 복지부동이죠. 복지부동. 딱 엎드려서 그냥 대충 그냥 하던 대로만 업무 처리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관행적 소극적인 업무 행태 또는 복지부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2번에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그래서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 이게 복지부동의 원인인 것이죠. 그래서 복지부동의 원인인 감사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도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극행정이 막 책에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들어왔어? 공제의 문제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경찰에게도 막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 공제의 문제집에는 왜 이렇게 적극행정이 들어와? 아니 각종 법령에서 적극행정을 엄청 규정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뭐 그냥 국가공무원법, 적극행정 운영 규정, 그다음에 우리 훈령 이 정도가 아니라 각종 법령에서 뭐 몇 조 적극행정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행정 하면 뭐 인사상 혜택도 주고 막 각종 법령에서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이 적극행정이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엄청난 경쟁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국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경쟁 시대에 있는데 이 공공부문, 공무원 이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을 이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각 문제예요. 문제의식입니다. 문제의식. 그래서 공직 부문을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전하려면 복지부동을 없애고 적극행정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행정 관련 규정이 각종 법률에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전에 공제의 문제집에 들어오면서 이 경찰에게 들어온 것인데 이제 시험에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요 제도 하면 먼저 적행정 징계 면제 제도. 자, 1번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고의 중과실만 없으면, 즉 경과실 정도는 봐준다는 거죠. 경과실 정도는 면제해 주는 제도. 면제해 줍니다. 그냥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2번에 적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제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업 공익을 위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니은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디귿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 그것까지 봐주는 건 너무한 거잖아. 그래서 이 말이 곧 경과실 정도는 봐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래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추정하는 요건이 1호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 말도 역시 사소한 절차상 하자 정도는 봐준다는 것이고요. 아래 사전 컨설팅을 거친 경우에 징계면제도. 그래서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헷갈려. 그러면 그 헷갈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해봐. 그런데 불구하고 헷갈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전 컨설팅 제도 또는 적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뭐야? 사전 컨설팅 제도는 감사원이나 또는 자체 감사기구, 우리 감찰, 우리 저기 청문감사. 그래서 사전 컨설팅 제도는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한테 물어봐서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업무 처리했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거. 적행정위원회는 적행정위원회에다가 물어봐서 적행정위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징계를 하지 않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은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관에 물어서 하는 것이고, 적행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적행정위원회에다가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에 사전 컨설팅을 거친 경우에 대한 징계 면제 제도가, 자, 사전 컨설팅 제도는 적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그때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의견을 구해. 그럼 거기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대로 따라서 했어? 문제가 되더라도 징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합니다. 자, 다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예외가 있어. 뭐냐면 그 사전 컨설팅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만 대상 업무와 관련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그럼 이상한 거죠.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야? 이 지금 공무원이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결론으로 나도록 거기에 관련된 정보만 줘. 그래서 그 결론을 받아. 그러면은 자체 감사기구나 감사원을 이용해 처먹은 것이죠. 자기 면피 수단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자, 3번에 사전 컨설팅 제한 사유. 첫 번째, 관계 법령이 명확해. 그러면 사전 컨설팅을 왜 합니까? 관계 규정이 명확한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려니까 민원인이 막 개지랄하니까 사전 컨설팅 제도를 거쳐가지고 핑계 대려고, 여기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래요 하면서 핑계 대려고 이 절차를 거쳤으면, 그러면 그렇게 거치려고 하면 사전 컨설팅 안 받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았어.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사전 컨설팅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확인을 권한 경우, 위법 부당 여부 확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리까리 할 때, 하기 전에
또는 진행 중인 경우, 하기 전이나 진행 중인 경우 이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해야지. 다 끝난 다음에 위법부당 확인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지. 사전 컨설팅 제도는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상정 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가 진행 중이면 그거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해서 괜히 결과를 이 언밸런스한 결과를 서로 낼 필요가 없죠. 이때는 그냥 그 결과 따라서 하면 되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 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행정위원회를 거친 경우에 대한 징계 면제 제도. 자, 1항에 중간 각 기관별로 적행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3항의 중간에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서 전무를 적절히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행정위원회한테 물어서 그 결과대로 할 수 있고 그 결과대로 해서 결과가 잘못되면 징계를 면책합니다. 징계하지. 그래서 아까 왼쪽에 사전 컨설팅 제도하고 오른쪽에 적행정위원회 거치는 경우가 제도는 똑같죠. 대신 대상 기관만 다른 것이죠. 사전 컨설팅 제도는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의견을 묻는 것이고 적행정위원회 이 징계 면책 제도는 적행정위원회에다가 이제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고 대상 기관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아래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한 실무직 징계 면제 제도는 이번에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 조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 등 정책 결정 사항 등 사항 중 중요 사항, 이걸 갖다가 이제 고도의 정책사항이라고 하는데 이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실무직에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문책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고도의 정책 사항이 대통령 새로 되면 막 새로 엄청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추진하는 것들이 다 이 고도의 정책 결정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징계 무서워서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대통령 새로 돼서 막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업무들은 설사 결과가 좀 잘못 나타났다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만 없으면 징계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이 적행정 제도고 이 실무직 징계 면제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소극행정. 자, 소극행정의 의의. 자,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 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부작위, 뭐 직무태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부작위는 상당한 기간 내 이행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당한 기간 내 하지 않는 거. 자, 직무태만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문을 기울이지 않고 부실부당하게 처리하는 것을 직무태만이라고 하고요. 부작위, 상당한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것. 직무태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노력, 주의문을 기울이지 않는 것. 아래 소극행정의 유형을 보시면 자, 적당 편의,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는 것. 업무 혜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것.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하지 않는 것.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행정, 관이 막 우위에서 지들 맘대로 하는 거. 그래서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지들 맘대로 하는 거, 그것을 관중심 행정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적행정 실행 계획을 보시면 자, 추진 여건이 안전과 사회 질서에 대한 국민적 요청 강화. 세상이 막 변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19 여파로 안전과 사회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개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안보하고 다른 것이 인간 안보죠. 전통적인 안보는 뭐요? 그냥 군사력을 지키는 거. 이것이 전통적인 안보고, 인간 안보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넘어서 전투력뿐만 아니라 각종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구장 표시 인간 안보를 보시면 인간의 생명 존엄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통적인 국가 안보에서 벗어나, 전통적인 국가 안보는 그냥 군사력으로 나라 지키는 것이고, 그걸 넘어서 인간이 생명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 보장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 안보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전체에 걸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을 다 안보 개념으로 끌어들인 것이 인간 안보입니다. 자, 이번에 위험사회로부터, 오늘날의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가 위험사회라는 것은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딱 그냥 위험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태원 사건,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월호, 엄청나게 위험한 그 위험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삼성전자 백혈병 걸리는 거, 그죠? 삼성 반도체 회사에서 일정한 공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막 백혈병 엄청 걸렸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저 가습기 살균제, 와, 저도 가습기 살균제 샀거든요. 근데 한두 번 쓰고 안 썼어요. 게을러서 한두 번 쓰고 나의 게으름이 우리 가정을 살린 거죠. 진짜 위험사회라는 것이 느껴지는 최근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의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험사회에서는 국방적으로 나라만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라가 국방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사회로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문제해결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치안행정도, 특히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치안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이 적행정이 이제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늘날의 사회가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되고 각종 갈등,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촉매제로서 경찰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이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시대상입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와 함께 새로운 치안 환경이 도래했죠. 코로나 뉴 노멀. 옛날에는 노멀이 아니었던 이 노멀이 이제 평상적인 통상적인 거죠. 옛날에는 노멀이 아니었는데 새롭게 노멀이 돼버리죠. 여러분 지금 노량진에 수험생이 엄청 없어요. 이게 뉴 노멀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노량진 공무원,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노량진에 거의 모여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쫙 흩어졌어요. 코로나 끝났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뉴 노멀이죠. 이게 새롭게 새로운 현상들이 노멀한 것처럼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뉴 노멀,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적이지 않던 것들이 새롭게 표준이 되고 일반적이 되는 것. 코로나 뉴 노멀이 등장하고 언택트 생활양식, 가급적이면 접촉을 하지 않는 거, 인터넷으로 접촉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정착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바뀌니까 우리 행정도, 경찰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 행정이고요. 자, 적행정 추진 방향에 적행정 지원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적행정위원회입니다. 적행정위원회하고 적행정 지원위원회하고 똑같은 것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령이나 이런 데에서는 옛날에 적행정지원위원회라는 명칭을 쓰다가 이제 적행정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 이제 공제 문제집, 실무 문제집에서는 적행정지원위원회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행정위원회란 말하고 적행정지원위원회란 말하고 그냥 섞여서 쓰고 있는데 그냥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적행정위원회, 적행정지원위원회 다 똑같은 표현이고 경찰청 적행정위원회, 경찰청 적행정지원위원회는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병행하고 있고요. 자, 위원장이 차장이 하면 안 돼. 차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하고 함께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민간하고 함께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장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민간의 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취지죠. 그래서 차장하고 경찰청 차장하고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구성도 민간위원이 더 많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니까 적극적으로 민간인을 많이 받아들여서 5군데 민간위원이 굽니다. 우리 저 공무원위원이 5명이고 민간위원이 9명이고 격월회의라는 것이 한 달을 건너서 회의하는 것이죠. 한 달은 회의가 없고 한 달은 회의가 있고 이걸 격월회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내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